엄마, 아빠, 10년 절친이 내 결혼을 반대했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관계였던 건 아니고, 내가 새 직장 때문에 낯선 곳에 머물 때 그 친구를 만났고, 관심사도 대화도 잘 맞아서 일주일 만에 금방 가까워졌거든. 거의 2년은 그냥 친구로 지냈고, 그 뒤에 석 달 정도 짧게 사귄 적이 있었지. 그 연애는 오래가지 않았어. 그 친구가 이전 관계에서 남은 문제랑 다른 사람에게 생긴 감정을 이유로 끝내자고 했고, 나는 거리를 뒀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친구로 지냈어. 치료도 받고 사과도 했으니까 그때의 나는 다시 믿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나는 지금 남편을 만나 6회를 함께 했고, 약 2년 전에 결혼했어. 그 친구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더 가까운 사람들 곁에 있고 싶다며 우리 근처로 옮겨왔어. 몇 달 뒤에는 그 여자친구도 같이 살기 시작했고, 겉으로 보기엔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었어. 그런데 최근 반년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 남편이 내향적이라 그 친구와 막 친해지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남편을 귀찮게 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자주 털어놨거든? 나한테도 예전처럼 편하게 말하지 않고 작은 말다툼이나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이 섞이기 시작했어. 가장 뚜렷했던 건 그 친구 생일 게임 모임이야. 사람들 앞에서 내 진로랑 내가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문제 삼더니 그런 식으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쪽으로 몰아갔어. 나랑 남편은 여러 번 대화를 멈추려 했는데도 분위기가 풀리지 않아서 결국 핑계를 대고 먼저 나왔어. 그 뒤에 그 친구가 분위기가 이상했다며 문자를 보냈고 나는 왜 불편했는지 설명했어. 그러자긴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말이 길게 이어져 있었거든. 남편이 내 편을 들 때 자기가 몰리는 것 같고 내가 남편에게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신뢰 문제처럼 느껴진다는 식이었어. 심지어 나랑 그 친구가 단둘이 만날 때 내가 귀가 시간이나 포장 음식 같은 걸 남편에게 물어본 일까지 남편에게 의존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였더라. 나는 내 입장을 설명하고 그 친구 말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이메일은 같은 자리를 반복했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만나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면서 내 불안도 몇 달 동안 커졌어. 나중에는 치료를 시작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버거워졌어. 그러다 내 자매인 수진이가 집에 찾아와서 왜 이렇게 연락이 끊겼는지 물었고 나는 그동안 받은 이메일을 보여주며 처음으로 가족에게 털어놨어. 수진이는 이메일을 읽고 화를 내더니 나한테 숨겼던 말을 꺼냈어. 수진이 말로는 내 결혼식에 가던 길에 그 친구가 아직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거야. 내 결혼에 동의하지 않고 내가 남편과 헤어져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말도 했다고 전해 들었어. 엄마, 아빠. 이건 내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라 수진이에게 들은 말이야.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어. 수진이는 그 친구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접겠지 싶어 바로 말하지 않았대. 그런데 결혼기념일 무렵에는 수진이 남편에게도 연락해서 남편보다 자기가 나한테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말했다고 전해졌어.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 서운한 친구의 불평으로만 넘길 수 없더라. 그 무렵 그 친구의 여자친구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어. 그 사람이 새 피어싱을 하게 된 과정이 내 결혼 뒤 선물 경험과 닮아 있었고 그 친구가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을 10월로 정한 것도 나와 남편에게 중요한 시기와 겹쳤거든. 그게 모두 의도였다고 단정하진 않았지만 이미 이어진 말들이 있어서 이상하게 느껴졌어.
나는 그 여자친구에게 말해야 하나 망설였어. 수진이에게 들은 말과 이메일은 있었지만 모든 걸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잖아. 그래도 이대로 모른 척하면 그 사람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는 것 같아서 결국 따로 만나기로 했어. 그 사람에게 커피랑 빵을 사주고 들은 말과 이메일 갈등을 차근차근 설명했어. 그 사람은 내 손이 떨리는 걸 보고 손을 잡아주며 들어줬어. 그 친구와는 당분간 함께하겠지만 이 사실을 알고 지내겠다고 했고 나와 친구로는 남고 싶다고 하더라. 내가 그 친구에게 내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도 이해해줬어. 헤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더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아니게 된 거야. 그 만남 뒤에 나는 바로 그 친구를 만나러 갔고 공개된 장소였지만 남편은 근처에서 기다리기만 하고 대화에는 끼지 않았어. 나는 혹시 몰라 녹음을 켜둔 채로 그 친구와 마주 앉았어. 처음에 그 친구는 수진이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일부 말은 다른 맥락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더라. 나는 그 변명과 책임 돌리는 흐름을 끊고 이유가 뭐였든 내 결혼과 남편을 그런 식으로 말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한참 반박을 듣고 나서야 그 친구는 자기 행동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어. 그런데 나는 그 사과가 얼마나 진심인지 따지고 싶지 않았고 이미 내 안에서는 10년 동안 붙잡고 있던 친구 자리가 무너진 뒤였거든. 그 친구는 우정을 잃고 싶지 않다며 잠시 쉬었다가 경계를 세우고 다시 가까워질 수 없겠느냐고 물었어. 나는 그건 안 된다고 바로 대답했어. 시간이 지나 언젠가 연락을 하게 되더라도 예전처럼 절친이나 가까운 친구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거든.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포옹을 부탁했지만 포옹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대신 악수만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어. 조금 떨어지고 나서야 하루 종일 눌러두었던 긴장이 한꺼번에 올라왔어. 남편은 그날 밤 내가 쉴 수 있게 옆에 있어줬고, 나는 10년 친구를 잃은 이를 애도하고 있었어. 가까웠던 시간이 길어도 그 사람이 내 결혼을 흔드는 말을 했다는 전원까지 안고 계속 친구로 남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내가 그때 포옹도 거절하고 우정을 끝낸 게 너무 모질었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게 맞았다고 생각해? 엄마, 아빠, 형님이 다녀간 뒤 작업실 캔들 20개가 17개만 남아 있었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 캔들 만드는 일을 해. 공방도 쓰고 집에서도 오일 블렌딩하고 숙성해야 해서 방 하나를 작업실로 해두고 지냈거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집에는 자주 가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하고 싶다고 했거든. 형님 부부도 신혼집 집들이 날 아주버님이 권해서야 안으로 들어왔지. 그날 형님이 작업실 캔들을 보고 예쁘고 향 좋다고 해서 형님이 집에 갈 때 만들어둔 걸 챙겨가라고 했거든. 그건 그날 내가 선물로 챙겨가라고 한 거였지. 이후에 작업실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말은 아니었어. 그 뒤로 형님은 적게는 주 한 번, 많게는 주 서너 번 우리 집에 왔거든. 나는 수업이나 배송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도 있었고, 이상하게 형님이 다녀간 뒤에는 내 캔들 컬렉션이
한두 개씩 사라져 있더라. 우리 집 비밀번호는 나랑 남편만 알고 있었고, 엄마 아빠나 시부모님도 거의 오지 않았어.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가져갔다고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빈자리가 너무 자주 보였어. 한 번은 형님이 지인 집들이 선물로 캔들을 부탁해서 내가 쇼핑백에 넣어 따로 준비해줬거든. 형님은 그 준비된 것만 가져갔고, 이틀 뒤에는 선물 받은 사람이 좋아했다고 말했어. 그런데 그 뒤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집들이용, 출산 선물용, 직장 상사 배우자 생신용이라면서 선물 세트 5개를 돈 없이 가져갔어. 준비해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좋아했다는 말까지는 넘어갔는데 그 뒤로는 이건 말해야겠다 싶었어. 일요일에 남편이 회사 일로 나간 동안 내가 주문용 14개, 내 것 5개, 테스트용 1개를 만들었어. 애완동물 전용 캔들이라 오전에 만들고 블렌딩해서 숙성시킨 다음 번호까지 맞춰 작업실 테이블에 20개를 놓아뒀지. 같은 날 낮에 형님이 점심 먹었냐고 묻더니 자기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샌드위치를 여러 가지 사들고 우리 집에 왔어. 같이 빵을 먹으면서 고양이 이야기랑 시댁 이야기를 좀 하다가 돌아갔지. 다음날 작업실에 들어갔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놓은 것처럼 가지런히 정리돼 있어서 더 화가 나더라. 보니까 20번 테스트용이 없어졌고 16번이 9번 자리에 옮겨져 있었어. 사라진 건 테스트용 하나, 주문용 하나, 내 것 하나였고 그냥 장식용이 아니라 바로 확인해야 하는 물건들이었어. 나는 남편한테 바로 말하지 못하고 비상구 계단으로 나가서 형님에게 먼저 전화했어. 캔들 혹시 가져갔냐고 물었더니 형님은 처음에는 거기 문 닫혀 있지 않냐며 아니라고 하더라. 내가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형님뿐이라고 다시 말하니까 형님은 선물용 돈 문제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선물용만이 아니라 주문용이랑 테스트용도 섞였다고 하자. 그때부터 말수가 확 줄더라. 형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갔다는 식으로 말했고, 내가 판매용과 테스트용을 가져간 일을 따지자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끊더라. 엄마, 아빠, 지금 돌아보면 여기서 내가 바로 남편한테 말했어야 했나 싶어. 월요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화요일 점심에 결국 남편에게 전화해 형님이 캔들을 가져간 것 같다고 말했어. 남편은 그제야 알았고 저녁에 내 앞에서 아주버님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어. 남편은 내가 말한 캔들 용기 모양을 아주버님에게 불러줬고 통화도 녹음했어. 아주버님은 집에 있는 캔들을 보더니 3개는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답했지. 남편은 형님이 가져간 거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통화가 끝난 뒤에는 나한테도 없어졌을 때 바로 말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했지. 나도 남편이 바로 아주버님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망설였던 거라 그 말에는 바로 대답을 못했거든. 그 뒤 형님이 카톡으로 도련님에게 말했냐고 물었고 내가 대답하자 읽고도 답이 없었어. 조금 지나 아주버님이 다시 전화해서 형님이 캔들 가격대를 검색해봤고 일부는 지인들에게 선물했다고 전했어. 아주버님은 집들이 뒤에 집안 초가 늘어난 걸 뒤늦게 알았다면서 대신 사과했어. 없어진 초랑 가져온 초 금액을 알려주면 입금하고 남은 안 쓴 초는 다음날 공방으로 퀵 보내겠다고도 말했지. 남편은 알았으니 형님이 직접 사과하라고 했어. 얼마 뒤에 형님이 내 휴대전화로 전화했고 나는 혹시 몰라? 그 통화도 녹음했어.
그런데 형님 첫말은 왜 도련님에게 말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냐는 쪽이었어. 그러다 말없이 가져가서 미안하다고 했고, 동서랑 고양이를 보러 갔다가 예쁜 게 많아서 혹했다. 그 지역에 친구가 없어서 나랑 친하게 지내려 했다고 말했어. 한은 안 쓴 초는 그냥 쓰라고 했고, 돈은 선물용까지 포함해서 아주버님에게 받겠다고 말하고 끊었지. 다음 날 아침에 실제로 돈은 아주버님에게 송금받았지. 엄마, 아빠, 형님이 판매용이랑 주문 물건까지 말없이 가져간 뒤였는데 내가 남편에게 말하고 아주버님에게 캔들 돈을 받은 게 맞는 걸까? 엄마, 아빠, 나 소개팅남 태워줬다가 내 차 조수석 시트 교체비 75만 원을 그날 바로 받아냈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대학 동기한테 연락이 왔거든? 자기 회사 동기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소개팅 한번 받아볼 생각 있냐고 묻더라. 사진을 봤을 때 첫인상이 나쁘지 않아서 전날 저녁에 해화에서 보기로 했지. 그날 나는 회사가 있는 쪽에서 차를 몰고 해화까지 갔거든? 주차 자리가 잘 안 보여서 마로니에서 좀 떨어진 구석에 차를 세우고 약속 장소까지 걸어갔고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퇴근 후 약속인 줄 알았지. 근데 그 남자는 나보다 훨씬 가까운 종로 쪽에서 오는데도 15분이나 늦더라. 그래도 더운 시간대였고 처음 보는 자리니까 그걸로 바로 얼굴 붉히고 싶진 않아서 그냥 밥 먹으러 들어갔지. 문제는 식당에서도 조금씩 이상했거든. 내가 향강한 음식은 잘 못 먹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가자는 집은 맛 조절이 된다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자고 하더라. 결국 들어갔는데 나는 몇 입 못 먹고 숟가락을 넣고 그 사람은 고기랑 사리를 더 넣어가면서 거의 다 먹더라. 먹는 동안에도 질문이 편하진 않았거든. 연애를 몇 번 해봤냐? 더운 날 화장은 안 무너지냐? 차는 무슨 차냐? 이런 걸 자꾸 묻는데 대답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 그래서 나는 속으로 오늘은 여기까지다 싶었지. 상대가 밥값을 냈으니까 커피라도 사서 보내자 싶어서 근처 카페에 들어갔고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골랐어. 그 사람은 긴 이름의 음료를 받아들고 거의 한 번에 마시더니 5분도 안 돼서 나가자고 하더라. 밖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종로까지만 태워달라는 거야. 대학 동기회사 사람이기도 하고 차를 세워둔 곳까지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리라서 마지막으로 그 정도만 해주자고 받아들였거든. 주차한 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 사람은 아까보다 말이 줄더라. 차에 타고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길이 막히는 순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게 보여서 배가 많이 아픈가 보다 하고 바로 근처 병원 화장실을 쓰게 하려고 했지. 나는 조금만 참으라고 말하면서 주택가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갔거든. 큰 길로 나와서 유턴해서 병원에 들어가려는 순간이었는데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와 냄새가 났어. 병원에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이 내린 뒤에 보니까 조수석이 심하게 오염돼 있더라. 나는 병원 밖에서 30분 가까이 기다리고 안에서도 다시 30분쯤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받고 그 상태로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거야.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도 말이 안 됐거든.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고 달렸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더워서 울면서 운전했어. 차 안에 남은 건 불쾌한 흔적이랑 세탁비 걱정뿐인데 정작 그 일을 만든 사람은 연락을 끊은 상태였잖아. 다음날 오전 10시쯤 주선자였던 대학 동기한테 연락했지. 그 남자 회사에 나왔냐고 물었더니 나오긴 했대. 그런데
동기가 하는 말이 내가 찬 음료를 사줘서 그런 것처럼 말을 돌리는 거야. 나는 그 말 듣고 바로 기분이 더 이상해졌지. 그러면 내가 음료를 사줬으니까 내 차가 그렇게 된 것도 내 탓이라는 거야? 그 사람하고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동기는 계속 피하면서 대신 사과하겠다고만 하더라. 그럼 세탁비도 대신 줄 거냐고 물었거든. 그랬더니 왜? 자기가 그걸 주냐는 식으로 나오더라. 말이 계속 제자리에서 돌고 그 뒤로는 그 동기하고도 연락이 잘 안 되면서 나도 직접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 회사가 20명도 안 되는 작은 곳이라고 들었고,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외근 끝나고 찾아가면 적어도 얼굴은 볼 수 있겠다 싶었거든? 내가 원한 건 처음부터 거창한 볼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였어. 그날 오후 1시쯤 안암동으로 외근을 나갔거든? 원래 4시쯤 끝날 줄 알았던 미팅이 5시 반을 넘겨 끝났고, 내 차는 세차장에 맡겨져 있어서 운전도 못했어. 그래서 버스를 타고 30분 조금 안 걸려 종로 쪽으로 갔지. 회사 근처에서 연락했더니 그 남자는 전화로 지금 회사에 없어서 못 온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한 30분쯤 지나서 결국 회사에서 내려오더라? 직접 마주 보니까. 이틀 전보다 좀 해쓱해 보였어. 나는 먼저 속은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대답을 못하고 눈도 잘 못 맞추더라. 나는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했지. 민망하고 창피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사과는 했어야 한다고 말했어.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내 말을 끊지 않고 듣다가 죄송하다고 했어. 그 사람 말로는 그날이 자기 30년 인생에서 제일 참담한 날 같았고 나한테 돌아올 자신이 없었다고 했어. 그 일을 통째로 지우고 싶어서 연락을 안 받았고 필요한 물건은 동생이 챙겨와서 데려갔다고 하더라. 물어보고 싶은 건 많았지. 왜 나를 병원 앞에 그렇게 세워뒀는지, 왜 다음 날까지 전화 한 통 없었는지, 왜 주선자를 통해서도 연락하지 않았는지 다 묻고 싶었거든. 그래도 잘못을 부인하지 않고 사과를 했으니까 더 캐묻는 건 멈추고 차 비용 얘기로 넘어갔어. 전날 아침 출근길에 차를 맡겼는데 기사님들이 차 상태를 보고 표정이 굳었어. 실내 세차만으로는 안 되고 조수석 시트를 갈아야 하고 실내 세차도 2번쯤 해야 탈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 견적은 75만 원이었어. 내가 그 금액을 달라고 하니까 세차 비용이 왜 그렇게 많이 드냐고 묻더라. 그래서 세차비가 큰 게 아니라 조수석 시트 교체비가 큰 거고 방석이 있어서 의자 안쪽까지 전부 망가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설명했어. 돈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 태도가 또 달라졌어. 견적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길래. 회사에 종이 견적서를 두고 온 대신 담당 기사님께 바로 전화했지. 기사님이 약식 견적을 보내줬고 내가 그걸 보여주자 그 사람 얼굴이 딱 굳더라. 그 와중에 그 남자는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돌렸어. 나는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장소는 경찰서일 거라고 말했지. 나는 더 할 말이 없어서 오늘 안에 입금하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실제로 75만 원이 들어온 걸 봤지. 그 돈이 들어온 뒤에는 소개팅남 연락처도 주선자였던 동기 연락처도 전부 차단했어. 엄마 아빠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하고 확인된 75만 원을 받은 뒤 두 사람 연락을 끊은 게 맞았다고 봐? 엄마, 아빠, 오늘 점심에 내가 도시락을 열자마자 또 몸 얘기가 나왔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 거기서 5년째 일하고 있잖아. 작은 팀이라
근무표가 맞으면 늘 같은 사람들끼리 쉬는 시간이 겹쳤거든. 그래서 점심도 보통 같은 3명이랑 같이 먹었고, 다들 밖에 나가서 빠르게 사오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분위기였지. 근데 6달쯤 전부터 내가 돈을 좀 아끼려고 파스타나 밥에 채소를 넣은 도시락을 싸갔지. 그냥 평범한 점심이었어. 그런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뀐 거야. 처음에는 음식이 맛없어 보인다. 그런 건 자기들은 못 먹겠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던지는 말이 매일 나왔지.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해서 먹는 거라고 말했어. 그래도 꼭 내가 자기들보다 나은 척 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몰아가더라. 나는 식단 조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굶는 것도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근데 내가 먹는 걸 보고도 다음 날이면 또 같은 말이 돌아왔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만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작되는 식인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 음식에서 몸으로 넘어갔지. 팔이 너무 말랐다느니, 살이 더 붙어야 한다느니, 연애 얘기까지 끌어와서 내 몸을 평가하는 말을 하는 거야. 이 엄마 아빠, 그게 한두 번이면 웃고 넘겼을지도 몰라. 하지만 매일 들으니까 밥 먹는 시간이 겁이 났거든. 그래서 한 번은 제대로 말했지. 먹는 거랑 몸 얘기는 나한테 상처가 되고 직장에서 할 말도 아니니까 멈춰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로 눈짓하고 투덜거리면서 내가 예민하게 구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지. 한 달쯤 전에는 더 분명하게 경고했어. 너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싫어할 거고 계속하면 위에 말하겠다고 했어.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아예 점심을 밖에서 혼자 먹는 쪽을 골랐지. 그런데 점심만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고 일하다가 대기 시간이 생기면 잡담이 오가잖아. 그 사이에도 비슷한 말이 튀어나왔어. 이틀 전에는 내가 다른 팀 사람한테 전날 피자 먹은 이야기를 했지. 그러자 한 동료가 바로 다시 토했을 거라는 식으로 농담한 거야. 그 말 듣고 바로 웃음이 멈췄고 나는 그런 식으로 내 몸이나 먹는 걸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말한 상태였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농담처럼 넘기려고 했거든? 그때부터는 내가 그냥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싶었지. 그리고 공사 소음이 너무 심해서 밖에서 먹기 어려운 날이 있었고 나는 구내식당에 갔어. 그런데 세 사람이 또 내 앞에 붙었어. 내가 식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굴기 시작한 거야. 그 순간에는 나도 참았던 게 터져서 식당에서 목소리가 올라갔고 팀 리더가 나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거든. 팀 리더는 그 사람들이 질투랑 못된 말로 나를 건드리는 걸 봤다고 했어. 이건 회사 안에서 다뤄야 할 일이라고도 말했지. 그래서 나는 인사 쪽 매니저한테 전부 말하면서 먹는 말이 몸 얘기로 번진 과정부터 설명했어. 멈춰달라고 했는데도 계속됐고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까지 말한 다음 정식으로 접수해달라고 했어. 그런데 그 매니저는 시간 낭비라는 식으로 받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흔들렸지. 더 불편했던 건 그 매니저와 동료 한 명의 친분이었어. 두 사람은 회사 초반부터 가까운 사이로 보였거든? 엄마, 아빠, 인사 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회사 규정을 봐야 하나 싶었어. 팀을 옮겨달라고 할지, 아예 다른 일을 찾아야 할지도 생각했지? 그냥 말로만 남기면 또 내가 과장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기억나는 일을 작은 일기장에 하나씩 적기 시작한 거야. 우리 업무 공간에서는 정보 보호 때문에 휴대전화를 못 쓰거든. 평소에는 점심에 담배 피우러 나갈 때 락커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보고 다시 넣었어. 그래서 문자랑 메시지,
내가 먹은 기록을 맞춰봤어.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떤 말이 나왔는지 날짜를 맞춰둔 거야. 화요일 아침에는 흡연구역에서 라인 매니저가 먼저 인사 쪽 일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지. 내가 거절당했다고 말하니까 더 위로 올리면 자기가 지지하겠다고 했지. 그 말이 있어서 나는 다시 이메일을 보낼 힘이 났거든. 나는 인사 쪽 매니저에게 다시 정식 접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지? 일어난 일과 내가 적어둔 내용, 볼 수 있었던 사람들까지 넣어 보낸 거야.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사무실로 불렀고, 내가 여러 번 되물으니까 그제야 동료들과 말하겠다고만 했어. 나는 그 면담도 글로 남겨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지. 답장은 짧게 왔고, 동료들과 말하겠다는 말뿐이었어. 그런데 그날 늦게 다른 동료가 차 색깔로 농담했어. 그러자 문제의 동료 중 한 명이 조심하라며 나를 괴롭힌 걸로 걸릴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 그 말을 듣고 나는 인사 쪽에서 해결하려고 움직인 게 아니라고 느꼈지. 내가 말한 일을 그대로 흘린 것 같았어. 물론 그 사람 속을 다 아는 건 아니지. 하지만 그 농담이 나온 순간 내가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또 내 얘기만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수요일에 이사가 출근하자마자 나는 사무실로 가서 전부 말했어. 점심시간에 어떤 말이 반복됐는지 먼저 설명했지. 내가 멈춰달라고 한 뒤에도 말은 이어졌고 인사 쪽에서는 그 일을 받아주지 않았어. 그 사실도 차례대로 꺼냈지. 내가 정리한 기록도 같이 보여줬어. 그 뒤에 나는 퇴근했어. 나중에 라인 매니저한테 회사 안에서 따로 면담이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지. 세 사람은 각각 불려갔고 두 사람은 말로 경고를 받았고 한 사람은 이전 근태 문제도 있어서 글로 남는 경고를 받았다고 했어. 나는 그걸 회사 기록처럼 직접 본 건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내 얘기가 완전히 묻힌 건 아니라고 느꼈지. 그날 늦게 한 동료가 내게 와서 사과했어. 자기가 내 기분이 나쁜 줄 몰랐고 괜히 엄마처럼 굴다가 휩쓸렸다고 말했지. 다른 한 사람은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고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했지.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아직도 비슷한 몸매의 유명인 사진을 화제로 꺼냈어. 다른 둘이 다시 같이 말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 나는 비슷한 말이 또 나오나 지켜보면서 기록하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하려는 건 하나거든. 또 그런 말이 나오면 날짜랑 말을 더 적어두고 필요하면 다시 가져가려고 해. 엄마, 아빠, 내가 당장 다시 위에 말해야 할까? 아니면 경고가 내려간 뒤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록하는 게 맞을까? 엄마의 아빠, 남편이 세입자 전화를 받더니 원룸 월세만큼 시댁에 더 보내자고 했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직 결혼한 지 100일도 안 됐고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잖아. 싸우다가 나도 너무 화가 났는데 시작은 엄마 이름으로 돌려놨던 그 원룸이었어. 그 원룸은 회사 많은 쪽에 있어서 월세가 들어오던 집이고 결혼 전에 엄마 명의로 넘겨둔 거 엄마 아빠도 알잖아. 내가 학비 도움받은 것도 있고 그 월세는 엄마 아빠 노후의 보탬되라고 정리해둔 거야. 지난 주말에 세입자가 집 문제로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못 받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고 하필 그 전화를 남편이 먼저 받은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바로 나한테 집이 있었냐고 물었고 나는 결혼 전에 있던 집이고 이미 엄마 명의로 넘겼다고 말했어. 남편은 자기를 속인 기분이라고 했고 그 집에서 월세가 나오면 시댁에도 그만큼 더 드려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 물었지. 우리 돈 관리는 처음부터 각자였잖아. 월급이랑 상여는 서로 알고 있었지만 월급은 각자 관리했고 저축 명목으로 각자 150만 원, 생활비랑 공과금이랑
보험 명목으로 각자 70만 원씩 냈어. 그 돈은 남편 동의 아래 내가 관리했고 생활비에서 남으면 재테크도 했어. 엑셀 가계부는 남편도 언제든 볼 수 있었고 남는 개인 돈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식으로 지냈거든. 양가 용돈도 각자 20만 원씩 내서 상대 이름으로 드리는 방식이었어. 내가 남편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남편 이름으로 보내고 남편이 엄마 아빠한테 드리는 돈은 내 이름으로 보내는 식이었지. 그런데 남편이 원룸 월세만큼 각출 금액을 올려서 시댁에 더 주고 싶다고 하니까 나는 그럼 당신도 더 내고 친정에도 똑같이 주자고 했지. 남편은 그 말에 말이 안 통한다면서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남편이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 실망했다는 말이랑 이혼까지 생각한다는 말이 이어졌고 나는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갈라서면 된다고 답했어. 그날 나는 반차를 쓰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보냈어. 신혼집은 비싸지 않은 전세라 금방 빠질 것 같았고 집을 정리한다면 살림도 바로 나눠야 했잖아. 세탁기랑 TV는 내가 가져가고 남편은 침대랑 냉장고를 가져가기로 적었어. 가구 살 때 쓴 카드 내역서가 있으니까 금액을 나누고 감가상각비도 따져보자고 했어. 그 다음에는 집주인에게 먼저 집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 혼자 부동산에 갔다가 나중에 꼬투리 잡힐까봐 남편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잽싸게 조퇴해서 왔지. 부동산에 가기 전에 얘기 좀 하자면서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했고 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금이라도 잘 살아볼 생각을 하려 했다고 말했어. 전세 계약서상 명의는 내 이름이었어. 대신 특약에는 보증금을 우리 둘에게 절반씩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어둔 상태였고 그 설정까지 해둔 집이었어. 우리는 결국 집을 내놓고 돌아왔지. 그 뒤에 남편은 지금이라도 내가 고집을 꺾고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면 상황을 돌릴 수 있다고 했어. 나는 그럼 그러자고 했어. 대신 그 집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말라고. 그 조건이면 같이 살아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지. 그런데 남편은 그건 내가 사과해야 할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 주는 거라고 말했지. 시부모님 용돈을 더 드리는 건 합의할 수 없다고 했어. 더 드리고 싶으면 남편 용돈에서 드리라고 하니까. 남편은 한숨을 쉬고 역시 답이 없다고 했지. 엄마 아빠 유산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남편은 말이 안 통한다고만 했어. 나도 마냥 내가 시댁 아파트가 언제 우리한테 넘어올지 기다리며 살면 좋겠냐고 물었고 남편은 또 말이 안 통한다고 했어. 그러고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쪽으로 말이 갔고 둘이 누가 나갈지 말하던 중에 남편은 자기가 사기당했고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고소랑 위자료 청구를 꺼냈어.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야. 남편은 혼인을 빌미로 사기친 것 같다고 했고 그 집을 엄마에게 돌린 게 불법인지도 알아보겠다고 말했지. 나는 하려면 고소하라고 했지. 사실로 안 되면 나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했고 이제는 집 문제보다 소송 얘기가 앞에 와버렸어. 지금 신혼집은 내놓은 상태야. 남편은 소송하겠다는 말을 했고 나는 그 폭탄을 맞을 준비까지 하면서 우리 둘이 이렇게 갈라지는 쪽으로 서 있는 거야. 엄마, 아빠. 내가 결혼 전에 그 원룸을 엄마 이름으로 돌려놓고 남편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게 그렇게 사과해야 할 일이야? 내가 집까지 내놓은 게 너무 빠른 건지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지 말해줘. 엄마, 아빠? 그 친구가 생일 선물 하나로 10년 도움을 지워버렸어.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친구는 원래 내 친동생이랑 오래 알고 지냈어. 우리 집안에도 자주 오가던 사이였어. 나한테도 그냥 남자 사람 친구라기보다 집안에 자주 오가던 어린 동생 같은 사람이었거든. 같은 동네에서 오래 봤고, 우리 남매를 좋아한다고도 자주 말했어. 그래서 나도 마음을 많이 열었어. 특히 그 친구가 편입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오래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 부르면 나가서 술도 사주고 얘기도 들어줬어. 내 동생한테도 걔 잘 될 거라고 말할 만큼 나는 진심으로 응원했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취업하면 자기가 술값 다 내겠다고 했어. 누나랑 내 동생이 돈 쓰는 일 없게 하겠다고 여러 번 장담했지. 나는 그 말을 계약처럼 잡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반복해서 한 말은 마음에 남잖아. 그러다 좋은 곳에 취업했다는 말을 들었어. 나는 진짜 기뻤어. 오래 버틴 사람이 이제 숨 좀 쉬겠구나 싶어서 축하도 많이 했어. 초반에는 그 친구가 몇 번 술값을 내기도 했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각자 계산하는 흐름으로 조금씩 돌아가더라. 나도 그걸 가지고 바로 뭐라고 하진 않았고 그냥 넘겼어. 애초에 내가 밥값 돌려받으려고 챙긴 것도 아니잖아. 막 취업했다고 갑자기 형편이 다 풀리는 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문제는 바로 내 생일이었어. 그 친구가 취업하고 처음 맞는 내 생일이었거든. 그때 내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이번엔 나도 선물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어. 비싼 걸 바란 게 아니라 마음 표시 하나면 됐고, 친구도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했어. 그런데 몇 분 뒤에 바로 연락이 왔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부담 없는 금액 안에서 골라달라는 말이었지. 나는 원래 그 정도로 생각했다고 답했어. 그때까지는 진짜 형편이 빠듯한가 보다 싶었어. 그래서 혼자 조용히 넘겼어. 며칠 뒤에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선물 얘기를 아예 먼저 꺼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돈이 없대. 여기까지는 서운해도 그럴 수 있다 치려고 했는데 다음 말에서 마음이 확 식었어. 내가 그럼 새로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새로 만나는 사람은 카드로 만나고 카드값 때문에 내 선물은 못 산다고 하더라. 엄마, 아빠, 내가 남의 연애 비용을 뭐라고 하려던 게 아니야. 나는 그 친구가 힘들다고 부를 때마다 10년 넘게 나가줬잖아. 그런데 내 생일 작은 선물 하나는 카드값 때문에 뒤로 밀렸다는 말을 들었어. 바로 대답이 안 나왔어.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서운한 일로 접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주변 얘기를 꺼냈어. 자기 입으로 선물 사달라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 취업 준비할 때 술값도 3분의 1은 냈다고 했어. 내가 뭘 사준 적도 없다고 말했지. 책 한 권 얘기도 꺼냈어. 예전에 내 생일에 책을 준 적 있지 않냐고. 그 책도 내가 먼저 제안해서 그렇게 된 거였고. 네가 미안하면 책 한 권이면 된다고 말했어.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 맥락이 다 빠졌어. 자기는 준 게 있는데 나는 받은 것만 따지는 사람처럼 말이 흘러갔어. 내가 서운하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어. 오히려 그 친구는 내가 이상하다고 했어. 내 동생에게 물어보라고 그 자리에서 말하더라.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 내가 정말 작은 선물을 직접 말한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었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혼자 너무 가족처럼 여겼나 싶어서.
그날 집에 와서 동생한테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그대로 차분히 다시 물어봤어. 내가 10년 넘게 걔 힘들 때 챙겼고, 걔도 취업하면 술값 다 내겠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 이번에 생일 선물 한번 받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냐고 물었어. 동생은 아니라고 했어. 그 답을 듣고도 마음이 바로 풀리진 않더라. 그 친구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 그럴 때마다 내가 감싸준 일도 많았어. 내 동생이나 주변 사람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을 때도 있었어. 나는 그래도 걔 사정 있겠지 하고 편을 들어줬거든? 그게 다 옳았다는 말은 아니야. 그래도 그 친구를 쉽게 버릴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 친구가 예전에 나한테 마음을 고백한 적도 있었어. 나는 받아주지 않았고 계속 선을 분명히 뒀어. 가족 같은 동생으로 지냈어. 혹시 내가 오해를 주면 안 되니까 더 조심했어. 연애 감정이 아니라 오래 본 사람에 대한 정으로 챙기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술을 잘 사주고 말을 들어줬어. 그 친구는 그래서 나를 곁에 둔 건 아니었을까? 물론 그 친구 마음을 내가 확정해서 말할 순 없지. 그래도 내가 들은 말과 그날 행동만 놓고 보면 내 기대만큼 서로를 생각한 관계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글로 정리해서 그 친구에게 보냈어. 해명할 수 있으면 듣겠다고 했고, 내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존중하겠다고도 했어. 그런데 첫 항목부터 바로 반박하려고 하길래 나는 거기서 됐다고 했어. 또 말싸움으로 끌고 가면 내가 왜 서운했는지조차 흐려질 것 같았거든? 그 친구는 내 동생한테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어. 하지만 동생은 만나주지 않고 있어. 나도 지금은 가까운 친구 관계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완전히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은 아니야. 그래도 예전처럼 부르면 나가고 힘들다 하면 챙기는 사이는 끝난 거지. 그 친구 연애가 끝나고 연락해도 달라지지 않아. 나는 만나지 않을 생각이야. 작은 선물 하나가 아까워서가 아니야. 그 선물 이야기를 꺼낸 순간 과거의 고마움까지 전부 자기 방식으로 지워버린 게 너무 크게 남았어. 엄마, 아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을까? 오빠가 급여 서류를 보내달라더니 그 안에 내 정보를 자기 정보로 바꾸고 싶대. 이 이야기는 인터넷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오빠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 가족 안에서 늘 겉도는 사람처럼 지냈고 그 느낌이 오래 남아있었거든. 그래도 오빠만은 형제 노릇을 해주려고 했고 그래서 사이가 꽤 괜찮다고 믿었지. 그런데 오빠가 나한테 문자로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말을 꺼냈어. 자동차 월부담을 낮추려는 거라며 내 급여 서류 몇 장을 보내달라더라. 그 문자 안에서 내 정보를 자기 정보로 바꾸겠다는 말까지 같이 나온 거야. 그 문자에서 이상했던 건 오빠가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선을 깔았다는 거야. 불편하면 이해하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먼저 말했거든. 그 말을 먼저 들으니까 더 헷갈렸고 부탁의 무게가 갑자기 확 들어왔지. 나는 그 부탁이 불편하다고 답했어. 근데 오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형편이 정말 힘든 것도 알고 있었어.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말까지 꺼내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 그래서 처음에는 해보겠다고 했고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냈지.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진 건 아니었어. 그 밤에는 내가 오빠를 돕는 건지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을 붙잡은 건지 계속 걸렸어. 그날 밤에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자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 이미 문자로 그 얘기까지 오갔다는 점도 겁났고 머리로는 멈춰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지. 다음 아침이 됐는데도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어.
가족이라 도와야 하나 싶었지만 내 이름 서류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마음이 컸어. 오빠한테 받은 도움까지 떠오르니까 쉽게 잘라내지도 못했지. 다음 아침, 망설이는 동안 오빠 문자가 다시 왔어. 걱정하지 말라며 불편하면 하지 말라고 했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도 그 말만으로 바로 끝내지 못해서 정말 괜찮냐고 물었어. 아직 생각 중이라고도 말했지. 오빠는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불편하면 하지 말라고 답했어. 내가 문자로는 안 하겠다고 보내자. 오빠는 그 답장에 하트 반응을 눌렀어. 그 순간만 보면 오빠가 나한테 빠져나갈 길을 준 것 같았어. 그런데 내 마음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고, 문자로는 안 한다고 해놓고도 계속 흔들렸거든. 다른 식으로 놓아야 하나 싶었고, 그 생각까지 싫었지. 그날 밤 늦게 오빠한테 또 문자가 왔어.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 오빠는 나한테 정말 실망했다고 하면서 예전에 해준 일들이 다 사라진 거냐고 했지. 가족은 서로 돕는 거라고도 했어. 자기는 나를 도울 때 망설인 적이 없다고 했어. 그 문장을 읽는데 아까는 불편하면 하지 말라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 막상 거절하니까 죄책감을 얻는 느낌이었어. 오빠가 가까이 살지 않아서 바로 얼굴 보고 말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직접 만나서 풀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지. 사실 그때는 문자를 더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무섭고 지친 상태였어. 근데 오빠의 그 반응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 오빠가 직장에서 나를 도와준 건 고마웠지만 이번 부탁과 같은 무게일 수는 없었거든. 이번 일은 내 이름이 걸린 서류잖아. 더 걸린 건 오빠가 3번이나 괜찮다고 했다는 점이야. 불편하면 이해한다고 했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따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말해놓고, 나중에는 실망했다는 말을 보냈잖아. 그럼 처음에 준 괜찮다는 말은 뭐였나 싶었어. 그때부터는 오빠가 예전에 해준 일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고 있었던 건가 싶었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문자 하나로 이미 달라진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더 이상 이 부탁을 가족이라는 말로 덮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서류를 전혀 주지 않기로 했어. 오빠가 화를 내도 감수하자고 마음먹었어. 문자로 한 번 안 한다고 보낸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마음속으로도 끝낸 거야. 더 돌려 말하지 않고 내 이름이 들어간 서류는 보내지 않겠다고 정했어. 엄마, 아빠, 오빠가 힘든 거라니까 여기까지 흔들린 거야. 그래도 가족을 돕는다는 말이 내 서류를 다르게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거절한 게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해?